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더 해봐요,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노동과 세계 진행을 맡은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호희입니다. 민주노총과 국민라디오가 함께 만드는 노동과 세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 해봐요, 함께해요, 우리. 6월 21일 토요일 노동과 세계 11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감정노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 노동자를 감정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폭언과 인격 무시는 예사고 때로는 폭행과 성희롱까지 이어지다 보니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감정 노동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고객님 죄송합니다, 고객님.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품고 집에 가서 이제 며칠씩 울기도 하고 그렇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루에도 수천 번 사랑 고백을 해야 하는 콜센터 직원 얼마나 어색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구나 고객들 일방적인 화풀이마저도 미소로 받아줘야 하는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참아요. 100%는 참아야 되고요. 참도록 강요를 합니다. 관리자들이 진짜 눈물을 참고 피를 토하면서 참아요. 백화점 직원과 콜센터 직원 등 감정 노동자의 30%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국민 평균보다 2배나 높습니다. 38%는 상담이 필요한 중증 이상의 우울증을 호소했습니다. 고객들의 말과 행동이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음담패설 같은 거 하면서 이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이런 경우들이 좀. 고객에게서 무리한 요구와 인격 무시, 폭언을 경험한 비율이 80%가 넘고 11%는 실제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신발 잠드는 것까지 맞으면 다른 매장에서는 맞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감정노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42% 정도가 감정노동자라고 합니다. 오늘 오랫동안 감정노동에 대해 연구하고 강연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모시고 감정노동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는 민간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이고요. 저는 한 10년 동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노사관계, 노동, 비정규직, 서비스 문제를 연구하고 노동조합 단체에 가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감정노동 교육을 한 2, 3년 꾸준히 좀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노사연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는데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전통과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예. 그죠. 한노사연에서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겠죠? 사람 잘못 만나서 저희 연구소에 들어왔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소장님으로 계신 저희 소장님하고 같이 대학원에서 학업을 하다가 신규 연구원을 뽑는데 한번 응시를 해보지 않을래 해서 원서를 지원을 해서 덜컥 당첨이 돼서 지금까지 올해 만 11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광표 소장님. 예, 노광표 소장님이 저희 소장님입니다. 네, 저하고도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는 분인데 한노사연 얘기 조금만 더 하죠. 주로 어떤 연구 혹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저희 연구소가 내년에 20주년 되는 해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노동교육협의회로 출범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노동조합 주로 교육을 하다가 노동조합 혹은 노동운동 진영에서
정책 연구 역량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외곽에서 지원 서포트하는 연구소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출범을 했고 지난 15년, 20년 동안 노동조합 교육 그리고 조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주되게는 노사관계나 노동조합 운동에 관련돼서 조사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개인 회원의 운영으로 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민주노총에도 정책연구원이 있고 교육원도 있고 합니다만 한노사연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 연구들, 그다음에 교육들 담당하고 있으니까 예. 우리 특히 민주노총 조합원들, 간부님들 연락하시면 잘 도와드릴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이디가 채플린이시더라고요. 예. 채플린하고는 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찰리 채플린을 좋아하고요. 모던 타임즈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개인적 아이디를 채플린을 쓰고 있습니다. 또 걷는 모습도 비슷하다고 그래요. 지금 보여줄 수가 없으니 나중에 강연 초청하시면 직접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노동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텐데요. 개념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감정노동이란. 노동의 형태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하는 육체노동, 그리고 교수, 교사 이렇게 어떤 내용을 지식을 전달하는 정신노동, 그리고 세 번째로 서비스 산업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감정노동 이렇게 세 가지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감정노동은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수행되는 일의 형태가 자신의 실제 기분하고 상관없이 조직, 즉 기업에서 요구하는 규범, 규칙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드러내는 소비자, 고객을 만날 때 내가 드러내는 모습이 실제 내 기분하고 다른 형태를 짓고 있는 노동의 형태를 감정노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 대표적으로 백화점에 가서 판매직들을 보면 밝게 웃고 있습니다. 환한 미소로. 그런데 그분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자신의 실제 기분의 상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한테도 실제 기분하고 상관없이 회사에서 기업 조직에서 요구하는 웃음의 형태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된 노동의 형태를 감정노동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감정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약 한 700만 명 정도 된다고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게요. 700만, 그다음에 40%가 넘는다 이러니까 이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런 건데 대단히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는 것이고 그 감정을 표현하게 될 텐데 이것이 상품화되어서 또 그다음에 회사든 자본의 요구에 의해서 상품화돼서 판매되는 규정적으로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네요. 예, 그렇죠. 요 노동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정신노동, 육체노동, 감정노동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나요? 1차, 2차, 3차 산업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 농업, 광업 이런 거, 그다음에 2차 제조, 가공. 그다음에 3차 서비스 그런 건데 이 주제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는 무인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운수노동자여서 이 분야에 또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예컨대 엄청난 화물이 움직이는 컨테이너 부두가 지금 상당히 거의 사실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40피트 이런 컨테이너들이 컴퓨터 제어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는 드론에 의한 배달들이 이루어지죠. 무인기에 의한.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무인 택시까지 사실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업의 변화와 노동 형태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이고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조차도 사실은 감정노동이 뭐래? 이러던 시기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강연 많이 하실 텐데 그런 현장 사례와 이런 것들과 결부해서 감정노동의 좀 구체적인 사례들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감정노동은 사실은 유형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감정노동, 중립적 감정노동, 부정적 감정노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어렵네요. 예, 예. 이제 긍정적 감정노동은 뭐냐면 고객 시민들을 접할 때 밝게 웃는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긍정적 감정노동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백화점 판매직, 항공사 승무원, 호텔의 객실에서 서비스를 하는 호텔리어 대부분의 약 3분의 2가 긍정적 감정노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긍정적 감정노동이라는 건 쉽게 와닿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일단 상상이 안 되죠. 예, 다른 두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구체적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밝게 웃으면서도 괴로워하는 노동자들을 긍정적 감정노동이 다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중립적 감정노동은 뭐냐면 내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되더라도 무표정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대표적으로 장의사, 하이오니저트 강원도에 있는 카지노 딜러. 생각해 보세요. 카지노에서 바카라, 블랙잭, 다이사이 룰렛 하러 왔는데 돈을 1,200만 원 한 판에 잃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고객이 땄습니다. 그 고객 보고 고객님 따셔서 즐겁겠네요. 그러면 쪼갠다고 재떨이가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교육을 하는 분들이 이제 캡틴이라고 그러거든요. 간호사로 얘기하면 수간호사 선생님쯤 됩니다. 팀장 이상. 이분들한테 웃지 말라는 교육을 받고 객장에 들어가세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돈을 잃은 고객이 더 많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웃지 말라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들은 이제 중립적 감정 노동을 수행한다고 그러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부정적 감정 노동인데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위압적이고 고압적이고 화낸 목소리 태도를 하면 더 원활히 수행되고 그런 노하우를 암묵적으로 조직이나 선배 고참들한테 전수받죠. 대표적으로 채권 추심원. 아이고야. 경찰 공무원. 그렇군요. 예, 이런 직종들이 부정적 감정 노동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직종은 한 감정 노동만 수행하지만 상황과 조건이 되면 이 감정 노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전이 됩니다. 표현상. 대표적으로 병원에 가시면 보안 경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응급실에 있는데 최근에는 보안 경비 선생님들 예전에는 묵묵히 그냥 뻣뻣이 로봇처럼 무표정하게 중립적 감정 노동을 수행했는데 최근에는 밝게 웃으세요. 보안 경비하는 선생님 안내도 잘하시고 웃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립적이었는데 지금은 긍정적 감정 노동을 수행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해당 직원이 딱 봤는데 간호사들의 응급실에서 시민과 고객 즉 환자 보호자님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화가 내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업무 수행하는 게 보안 경비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화내고 목소리를 내야만 이건 내 상황을 더 위험한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부정적 감정 노동으로 전이 됩니다. 긍정, 중립, 부정적 감정을 노동으로서 행하는 이렇게 분류가 얘기를 들으니까 일단 이해가 됩니다. 일단 그렇게 유형이 구분할 수 있고요. 사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업계 전문 용어로 감정 노동자들을 진상 고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약자를 영문 이니셜로 해서 JS 고객 왔다 갔다고도 표현하고 진상, JS. 진상에서 JS 고객이라고도 하고 마트나 이런 데서는 진상 고객의 진상을 뒤집어서 상진이 아빠, 상진이 엄마 왔다 갔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 이런 데 후기 올리는 것도 보면 오늘 JS 고객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이제 내용을 쓰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재밌는데 대표적으로 에스티로더의 뭐 화장품을 6개월 전에 사가지고 거의 절반 이상 쓰신 다음에 6개월 시즌 지나 오셔갖고 내 피부에 안 맞는다라고 하면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고 너가 지난번에 이거 권유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계속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10분, 20분 고함을 지르고 언성을 지르고 하게 되면 다른 고객을 받고 제품을 팔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분에 의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백화점의 관리자에서도 그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좋게 그래서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멘트가 가장 있어서 7대 용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데요. 7대 용어 좀 천천히 한번 알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불만 요구가 오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감정 노동자의 자존감이 없는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이제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감정 노동자들이 일선 현장에서는 고객은 무조건 왕이다라고 하면서 매출이 인격이다라는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매출을 무조건 잘 팔면, 판매를 잘하면 이 사람의 인격도 좋은 거고 직원의 업무 능력도 좋은 거고, 그래서 인사승진에도 좋은 평가를 받고, 대부분의 판매직이나 서비스직의 임금 체계를 보면 대부분 인센티브, 성과급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경제적인 측면까지 다 반영되는 이 기업의 운영 시스템이 감정 노동을 강요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한 요구 상황이 오더라도 이걸 감내하고, 그래서 딱 두 가지예요. 이걸 감내하고 내가 기업의 조직에 남아 있느냐, 더럽고 치사하니까 회사를 떠날 것이냐, 때려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 감정 노동의 가장 큰 핵심은 이 감정 노동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을 때 실제 자신의 기분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상태를 요구했을 때 밖에서 드러내는 감정하고 속의 기분하고 괴리가 있거든요. 이걸 감정 노동의 용어로 감정 노동의 격차, 부조화라고 그러거든요. 부조화. 네, 이 부조화가 잘못되면 우울증, 공황장애, 대면기피증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직장을 떠나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 사회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예방 뭐 이런 것들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것들이 현상이고요. 조금 더 심각한 건 우리나라에만 좀 있는 현상 중에 하나죠. 대표적으로 서비스 산업, 음식, 숙박업 같은 데 가면 고객들한테 무릎 꿇고 서비스를 요구하게 하는,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죠. 네. 이게 우리나라 제 기업들이 동남아에 이제 수출하고 있습니다. 경영 기법으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웃백 이런 데 가면 아르바이트 대학이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무릎 꿇고 서비스를 하죠. 그 어린 여자아이라고 어쨌든 짧은 치마 입혀가지고 무릎 꿇고 주문받고, 이게 도대체가 이 유니폼에서부터 이제 기업이 평가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 컨택이라고 합니다. 눈을 고객하고 맞춰라. 그렇기 때문에 맞추려면 무릎 꿇고 주문을 하고 서빙을 해라. 이런 것들이 전 산업에 도입되고 있고요. 이게 감정 노동을 강요하는 기업의 기법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저도 오늘 처음 듣는데 뭐 JS, 진상, 상진이 아빠, 엄마 이런 이야기인데 이 딱 떠오르는 게 개그 콘서트 정여사거든요. 예, 예. 진상 고객들. 네. 우리 서비스 노동자들은 보통 정여사 같은 걸 보면서 마냥 웃어 넘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한참 개콘의 정여사가 나올 때 우리 얘기다라고 하면서 댓글들이 많이 달렸고, 사실은 정여사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이웃집 왼수라는 드라마에서도 감정 노동이 나왔었죠. 무리한 음식점에 와서, 레스토랑에 와서 주문을 하는데 무리한 주문을 하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화제가 많이 되는데,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매스미디어에서 대중매체에서 감정노동이라는 게 화제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학계에서 콜센터부터 시작해서 판매직, 뭐 간호사 이런 분들이 많이 알려지니까 이 감정노동 제가 강의를 하거나 혹은 이렇게 하다 보면 공감되는 이야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화제되는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매출이 인격이다. 참 이게 좀 서글프지만 어쨌든 뭐 돈벌이,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는 것이 기업의 목표라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손님은 왕이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뭐 웬만한 뭐죠? 음식점에 다 붙어 있었어요 옛날에. 네. 근데 이게 과연 족보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디서 뜬금없이 튀어나온 건지. 글쎄, 기업에서 가장 많이 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친절 고객 만족 교육이거든요. 그건 이제 CS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서비스 혹은 이 기업들을 어떻게 서비스하고 만족시킬 것이냐. 고객을 만족시키긴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때 관리자들이나 강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손님 고객은 왕이다 라는 표현이어서, 이 용어는 뭐 최근에 뭐 예전에부터 존재했겠지만 한 20년 전부터 꾸준히 현장에서 통용되는 용어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매장에 가면 이제 붙어 있기도 하죠. 네. 저는 일단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손님이 왜 왕이야? 그 서비스라는
어원이 라틴어에서 노예에서 출발했어요. 아, 서번. 네, 네. 서번.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노예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임노동자 관계에서 자본을 지불하는데 왕처럼 대접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뭐 해석할 수도 있겠죠. 어문학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념에 대해서는 뭐 이러저런 얘기, 그 다음에 그 구분, 좀 해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실태들, 한번 살펴보죠. 저희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 노동자들이 42%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상품, 재화, 서비스의 상당 대부분이 사실은 서비스 노동자들과 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아주 좀 구체적인 사례들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업도 있고, 유통업도 있고, 음식 숙박업도 있고, 병원, 교육업 이렇게 뭐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은행이 이제 상품 이제 통장을 개설하거나 체크카드를 만들거나 금융 상품을 이제 하는데 다양한 설명을 이제 듣습니다. 그런데 이 인지를 한 다음에 상품을 구입을 하거나 통장을 개설하거나 펀드를 가입하거나 적금을 듣는데 다음번에 와서 이게 잘못됐는데 나는 못 들었다 우기죠. 일단 우기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 고객. 네. 고객이 이제 우기하고 목소리 크면 관리자가 와서 무조건 들어준다라는 게 정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신문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와대 뭐 이런 데 게시판에 올리면 즉각 된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기고 이런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기업에 이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컨대 통장 개설하는데 신분증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내가 통장 개설할 때 됐으면 여기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규정에는 직원이 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라고 고객님을 하면 왜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우기는 게 가장 많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회사 제도나 규정, 정부 지침 뭐 이런 관련된 법률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기는 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사례고요. 그런 게 이제 개인정보 신상에 가장 적용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예컨대 두 번째로 이제 병원 보면 의무 기록이 있거든요. 네. 진단서나 의무 기록이 떼어야 되는데 이제 가족이 와서 내 자녀 건데 내 부인 건데 왜 안 되냐라고 하는데 본인이 아니면 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로서 불가능한 것들을 직원이 해줄 수 없는 불가능한 것도 요구하는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막무가내형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데 와서 음식을 외부 음식을 들어와서 하면 안 돼서 이제 제지를 하는데 내가 여기 지배인하고 친한데 너 누구냐 이름 대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죠. 뭐 안 되면 사장 나오라고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지배인 사장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요겨서 자기를 수용하려고 하는 이제 태도들이 이제 그런 객장에서 많이 확인될 수 있고요. 나머지 형태들은 이제 자기가 더 많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요구가 아닙니다. 샘플 대표적으로. 저 연매장 갔더니 뭐 이거 주는데 이 매장 왜 안 주냐 라면서 트러블 부르고 해서 근데 거의 대부분은 제도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를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두 번째는 막무가내형이거나 세 번째는 더 많은 걸 요구하는 비교를 해서 요구를 하게 되죠. 이게 대부분들이 이제 지침 규정에서 충분히 절반은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진정으로 이게 고객한테 만족시키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트에서는 이제 맞기도 하거든요. 예컨대 맞는 다음 때린단 말이에요. 말입니까? 폭언 폭행 비율이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왜 상했냐? 그런데 그 제품은 자기가 상한 건 파는 건 아닌데 그것들을 의심 증후가 있다고 그래서 멱살을 잡고 때리고 이렇게 폭언을 해서 기업들이 대응 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객들에 대한 대응 처리반들이 있는데 대응 처리반들이 미숙하게 처리하거나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이거든요. 감정 노동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1차적으로는 먼저 큰 실강이가 안 벌어지게 고객한테 죄송하다 처리한 다음에 와서 왜 넌 이거밖에 못했니? 라는 이제 심할서를 쓰게 하거나 경위서를 쓰게 하고 그렇게 되면 감정 노동자들이 기업에서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무능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정 노동과 감정 노동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기업의 입장,
그다음에 감정 노동자의 처지, 그다음에 그걸 수용하고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태도 이런 것들 한꺼번에 사실은 같이 종합적으로 봐줄 필요는 있죠. 예. 제가 이제 얼핏 듣기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로 지금은 이제 진상 고객 유의 이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스 운전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폭행 사례가 빈번했었어요. 예. 그래서 예컨대 버스 운전사에 대한 폭행은 3년 이상의 징역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엄벌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게 있죠. 근데 또 거꾸로 최근에 그 맹인 안내견 하고 함께 버스에 오르려고 하는 시민을 맹인이겠죠. 이분을 못하게 해가지고 이건 사실은 또 부당한 것이죠. 그 버스 노동자의 그런 측면이 한꺼번에 같이 양면이라기보다는 세 가지 면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은 좀 염두에 두고 얘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도 뭐 조금 더 깊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스트레스가 엄청날 텐데요. 네. 이 부분 지금 현재 감정 노동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 가서 이 내용을 세미나를 했었는데 모 정당의 국회의원님이 나도 감정 노동 많이 합니다, 연구원님 그러더라고요. 어째서요? 그랬더니 지역구의 주민들 만날 때 감정 노동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자기가. 네, 자기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거는 감정 노동을 오독하시는 겁니다. 감정 노동은요. 자기가 기업 조직에 들어가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노동 관계를 형성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수행하는 걸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데 의원님은 본인이 국회의원 선택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고 선택을 하는 거고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3자 관계거든요. 기업이 노동자들한테 요구하는데 기업으로부터 혹은 관리자로부터 받는 통제나 이런 것들은 직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고객, 시민, 환자, 보호자 이 사람과의 관계, 그 제3자의 관계한테서 벌어지는 거를 이제 감정 노동이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 노동자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조금 논의를 하고 들어가면 조금 더 편한데요. 감정 노동을 처음 이야기한 학자가 미국의 학자입니다. 혹슬더라는 학자인데 저처럼 오늘 이렇게 와서 막 대변인님 만나갖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럼 이게 감정 노동이냐?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저한테 스트레스 받진 않으시죠? 예, 받진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원포인트를 한 번 와서 스트레스 받는 걸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게 40%가 넘으면 감정 노동으로 4분의 1이 넘으면 일단 감정 노동자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 노동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 스트레스 설문조사나 우울증이나 조사를 했더니 일반 시민에 비해서 2배 이상 감정 노동자들이 우울증이 높고요. 직무 스트레스는 직종별로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감정 노동자들이 일반 사무관리직이나 제조업 생산직에 비해서 직무 스트레스 비율이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이걸로 인한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이런 비율도 높죠. 그래서 최근에 몇 년 동안 이제 정부에서 서비스 산업의 산재 인정의 범위가 감정 노동 첫 판례로 서울에서 한 모 지법에서 1심이지만 이 감정 노동 책임이 기업에 있다. 적절히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산재 판례까지 1심이지만 났지만 이게 이제 직무 스트레스 우울증까지 연결돼서 기업 조직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산업재해 한 현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방송 준비하느라고 많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좀 전에 언급하신 혹실드? 네. 80년대부터 이런 뭐 연구 성과랄까 이런 것들이 있던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깊이 있는 연구들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우울증 감정 노동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그다음에 자살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크게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 성과랄까 이런 것들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감정 노동 개념은 이제 1983년에 혹실드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미국의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면서 이제 보신 거예요. 미국의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혹은 나 같은 교수하고는 다른 승무원이 일을 하고 있더라. 육체 노동도 일정 정도 하고 정신 노동도 하는데 이게 노동이 뭘까라고 해서 감정 노동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외국에서는 꾸준히 많은 논문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00년도 이후에 학계에서 여성학이나 사회학이나 경영학 일부에서 이 논문들이 간헐적으로 됐었고요.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된 건 사실은 민주노총의 힘이 가장 큽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비정규 조직화를 2004년 5년에 전략 조직화를 한다고 하면서 5대 영역을 정했는데 그때 유통업이 유통 서비스가 조직화 대상으로 있었고 그때 논의를 많이 한참하면서 감정 노동자들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제로 하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캠페인이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의자는 존중입니다. 이런 캠페인을 하고 언론에 알려지고 조합원들이나 혹은 그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는 논문이나 이런 데 성과보다 시민사회 운동의 성격으로 노동자의 운동의 성격이 현장 실정이 더 부각되면서 학자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같이 상승작용하는 이런 상황에서 2005년 이후에 비로소 저희는 이 논의가 한 이제 7, 8년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외국은 한 20년이 넘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죠. 네, 그 얘기 마침 나온 김에 나중에도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의자 서서 뭐 캐시어 같은 분들이겠죠. 예. 의자거나 의자에서 일할 수 있게 하기, 그다음에 밥 한 끼의 권리, 사실 또 청소노동자들이 씻지도 못하는 씻을 권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꽤나 노력은 했고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도 그러하고 또 노동자 당사자들의 인식, 의지 이런 부분도 아직은 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 민주노총을 뭐 노력은 합니다만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처음에 혹실드 얘기하면서 항공기 승무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잠깐 놓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동남아 뭐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예. 이런 기가 막힌 이게 수출이 되기는 하나요, 근데? 제가 이제 특정 기업은 얘기할 수 없는데. 얘기하셔도 됩니다. 세상에 다 압니다. 지금 현재 이제 무릎 꿇고 서비스를 처음 시도한 이제 국내 굴지 기업이 있습니다. 음식업에 유명한데 이 패밀리 레스토랑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죠. 이 기업이 이제 동남아 여러 나라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그 나라의 동남아 노동자들한테 이 서비스 아이컨택 무릎 꿇고 서비스를 하는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표현상 이제 동남아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서비스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서비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 자체가 해야 되는 일의 성격이 다른데 과연 왜 무릎 꿇고 서비스를 시키냐 이렇게 보면 기업이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마케팅도 하고 연구조사도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잘 장사가 안 되죠. 시장이 포화하기 때문에 산업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A라는 기업에 비해서 B 기업이 더 차별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작업장 내에서 기업 내에서 운용하느냐가 차별화 전략이다.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고안된 게 이제 아이컨택 무릎 꿇고 서비스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좀 붐이 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확장된 적이 있었고 많은 지탄을 받아서 이제 없어지기도 했습니다만 반면에 이제 또 역으로 최근에 생기는 것들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백화점이나 할인점에 가면 서비스 라인 스마일 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백화점에 갈 일이 별로 없어서 잘 모릅니다. 스마일 존이요? 예, 스마일 존. 어떤 마트는 스마일 존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데는 이제 영어로 서비스 라인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 이제 직원 동선인데 직원이 매장 안에서 지나가다가 그 라인에 서면 딱 정지해서 70도, 75도로 딱 인사하고 고객이 바라보든 바라보지 않든 인사하고 갑니다. 이걸 우리는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KTX 객차와 객차를 지나가는 승무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면 승무원이 딱 문 열리자마자 고객들한테 인사하고 그냥 가야 되는데 뒤로 돌아서서 다시 인사하고 갑니다. 제 뒤통수에다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면 다른 객차에 가서 좋은 서비스와 승객의 안전과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코레일에 누군가 경영 컨설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서비스 라인을 만들고 해야만 품질의 서비스 경영평가가 되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가 세월호에서 됐지만 승무원의 역할이 우리는 서비스 대상으로만 한정하니까 그런데 안전과
문제를 해결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거기에서 서비스 라인을 만들고 인사하고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게 되고 이게 또 잘 지어지지 않는지 또 손님을 가장해서 미스터리 쇼퍼라고 해서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장 바쁠 때 갑니다. 또 가장 인력 없고 바쁠 때 가갖고 불평불만을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해서 제대로 매뉴얼 친절대로 안 하면 이제 평가를 해서 감점을 하거나 최근에 업계는 이제 삼진 아웃제도 있거든요. 이런 거 3번 걸리면 이제 매장에서 퇴출시키죠. 네, 미스터리 쇼퍼 이야기는 우리가 5번째 방송인가요? 그 서비스 노동 산업재 얘기를 하면서 서비스 분야에서의 그 아주 악질적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미스터리 쇼퍼라는 건 손님을 가장하고 감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거의 진상 고객 수준의 고객 노릇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견되면 잘라버린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근데 아이 컨택 이런 거는 이제 문화적으로도 이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무슨 세디즘 수준이지. 이건 무슨 학대하는 거로 느껴지는데 이것을 이제 고객 서비스의 차별화라고 이제 기업에서 생각하는 것 또는 저는 뭐 문제라고 봅니다만 이런 지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친절하고 우대받고 이런 것들을 원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 그다음에 노동자에게 그 착취가 아닌 수준, 그다음에 좀 그런 좀 경계선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거의 뭐 무한 노예 진짜 서비스가 아닌 서번트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문화적으로 조금 논의를 하면 천박한 자본주의의 산물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 지난 50년 동안의 고도 경쟁 시기에 노동자들의 가치, 기준을 볼 때 아이 컨택이 진짜 우리나라에만 전무후무하게 있을 것 같고 이게 언어적으로도 좀 확인되는 게 있어요. 예컨대 저희가 식당을 가면 고모, 언니, 이모님 네. 이제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 뭐 친절해서요? 제가 그럽니다. 구내 식당 가고 옆에 가서는 언니 고모하면서 왜 레스토랑 3만 원짜리 시킬 때는 언니 스테이크 더 줘요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제가 이제 팔면 그러니까 고객들도 이 노동자에 대한 평가를 암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좋은 태도가 서로 상호간에 필요한데 외국의 언어에서도 약간 이런 것들이 확인되죠. 영어권에서는 이제 excuse me 하면서 주문을 하거든요.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본 분들은 스미마센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뭐 깍두기 주세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안 주면 그냥 소리 지르고 띵동 띵동 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과연 소비자 시민들이 고객들이 죄송한데요. 여기 깍두기 하나만 더 주세요. 사장님, 선생님. 우리는 그러는데. 네. 이제 선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몸에 배서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교육 가면 저는 강의 때 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해요. 선생님 뭐 이거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이상하죠. 낯설어해요. 그렇죠. 백화점에 화장품 판매하시는 분들이 평생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강사가 와갖고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더 웃어요. 이게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라고 그래서 호칭부터 사실은 동등하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보면 모 병원은 매달 친절상을 뽑는데 상금은 현금으로 100만 원 줍니다. 한 사람? 네, 한 사람을. 최우수 직원 100만 원을 주는데 그렇게 되면요. 치열한 경쟁에서 그 인력 부족하고 밤새고 일하는데 내가 몸의 상태를 컨트롤 못하고 더 웃고 거짓된 표정을 짓기 위해서 돈으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분당에 있는 모 병원은 간호사 선생님의 외래 유니폼을 아시아나 승무원 유니폼 색깔로 싹 바꿨어요. 백의의 천사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갔더니 승무원 유니폼 색깔 같은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건 뭐냐? 항공사 승무원처럼 간호사들도 친절하게 웃고 밝아라 라는 데서 기업의 통제는 미스터리 쇼퍼, 유니폼 변경, 친절 교육,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걸 돈으로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다다랐죠. 네. 기업 통제라는 것이 이제 서비스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80년대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한진중공업에서 어떤 거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나 하면
그 10분 먼저 용접봉 들기 이런 걸 했답니다. 처음에는 안 하죠. 같이 해야죠. 왜 누구와 혼자. 근데 웬걸 이게 한 2달 지나가니까 서로 인센티브가 돌아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노동조합의 힘은 약화되고 기업의 통제력은 강화되는 이런 것들 그런 효과가 있더라. 이른바 그 통제는 오래된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제도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도적으로 이런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할 만한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뭐 산재에서 그 법원 가서 겨우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정도 이렇게 일단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도적으로는 몇몇 기관과 기업에서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가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성희롱이나 폭행적인 그간의 콜센터 상담사들은 시민 고객들한테 전화가 오면 업무 모든 응대가 끝나기 전까지는 전화 끊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폭언 폭행 관련된 성희롱 성격에 있는 불필요한 내용에 전화 응대가 너무 많다라는 내용들이 내외부적으로 있어서 시행된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삼진 아웃제였는데 지금은 올해 2월부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원 스트라이크. 예, 그래서 상담사가 시민의 전화를 받았는데 서울시 다산콜센터가 해야 될 업무와 내용이 아니면서도 폭언적이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면 시민님 이 업무는 저희가 해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라고 경고 주의를 주고 곧바로 끊을 권한을 준 거죠. 시행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조직과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현행 한 2-3가지 관련 범죄는 있는데요. 업무 방해죄로 기업 조직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가 없어서 고객이 난동을 부리거나 폭행을 하거나 직원들을 그러면 다른 고객 시민들한테도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로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사례가 있는 거고 충분히 그렇게 현행법을 엄격하게 구속력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담사 콜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통신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면 서비스나 이런 감정 노동자들이 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그런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시민들한테 부정적인 기업의 이미지가 전달될 것이나 혹은 제품이 잘 안 팔릴 것이라는 우려 속에 엄격하게 하지 않은 지난 20년의 현상이 지금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거를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는 있는 법이나 회사의 규율을 조금 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좀 갈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진척의 속도가 늦은 거죠. 우리가 통상 그냥 업계 용어 혹은 일반 용어로 그냥 진상 손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현행법상 범죄 행위도 꽤 많아요. 근데 뭐 성희롱, 폭언, 뭐 이런 것들은 그 범죄 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조차 그 수익 떨어진다 해서 묵인해주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은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노동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청소년 우리가 이제 이러저런 조직 상담도 하고 또 이제 근로기준법, 노동법 이런 상담들을 하다 보면 청소년 노동자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한다거나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근데 뭐 청소년 청년들의 최초의 사회적 노동은 알바입니다. 편의점, 주유소 이렇게 하는데. 그 낙인감이 굉장히 크대요. 그 손님들이 뭐 심야에 와서 술 먹고 와서 이렇게 뭐 윽박 지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기 생애 최초의 노동의 경험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낙인감도 커지지만 그러니까 아예 낙인 찍히는 이런 것도 있지만 노동에 대해서 환멸을 하게 되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런 사례들도 꽤 많죠, 그죠? 네, 제가 청년 유니온이나 이제 알바노조 같이 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서울의 4개의 고등학교에 노동인권 교육도 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얘기도 듣고 이제 그렇고 이제 접하고 조사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사례인데 가장 중요한 건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게 만 15세가 돼서 첫 사회에서의 즐거움과 긴장과 설렘과 자기의 노동의 어떤 것을 경험하는 첫 장인데 우리는
현장에 가면 일단 최저임금도 못 주고 꺾기, 조퇴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죠.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 한국 사회 몇 가지 되는 이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잖아요. 어린 것이 어디다 대고 뭐 이런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술이나 담배를 살 때 예전에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팔 수 없게 됐음에 불구하고 내가 몇 살인데 보이지 않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 과연 그런 경험을 서비스 산업에서 한 청년 노동자들이 사회에 가서 혹은 사용자가 됐을 때 착한 사용자가 될까. 경험한 걸 그대로 사회에 답습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청년 아르바이트, 대학생 아르바이트 현장의 대부분이 이제 서비스 산업입니다. 일부 이제 제조업에서 일하기도 하지만 그런 아르바이트 관행이 감정노동을 강요하는 게 있죠. 신촌 홍대 가면 몇 가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민들레 영토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민들레 영토라는 카페 커피숍 전문점에서 그 아르바이트 여학생들 보세요. 어떤 유니폼을 입나. 공주처럼 샤방샤방한 옷을 입혀놓고 있거든요. 화장을 시키고 대학생들 뽑아서 면접 봐갖고 일정 정도 기준에 과연 우리 커피 전문점에서 그런 샤방샤방하고 화장을 본인이 하고 와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 사회인지도 반문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네. 아웃백에 1년 360일 운영된 필요도 없지만 거기에서 아이 컨택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 저는 이제 대학생보다 최근에 청소년이 더 문제인데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좋은 아르바이트 시장 일명 꿀알바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갈 곳이라는 건 임금이 더 낮거나 취약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웨딩홀에 가서 웨딩홀에 이제 가장 많이 가는 이유가 이제 현금으로 주니까 친구들이 4-5명에서 우르르 몰려가고 일당 받아갖고 회포 풀 수 있어갖고 이제 그런 데 많이 가는데 그런 데들은 제대로 된 급여나 다쳐도 처리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관리자로부터 횡포는 더 심하고 이 감정노동은 말 못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뭐 그냥 하대하는 게 많거든요. 야, 너 이거 갖고 와라.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 일정 정도의 청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권리장도도 선포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 좀 기업들과 노동단체들이 좀 협약을 체결해서 적어도 인생의 첫 시작하는 노동의 경험이 즐겁고 설레있는 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감정노동 청소년의 이 감정노동 문제를 좀 시급히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면 특히 이 여성 청소년들 대학생들한테 성희롱적 사건들이 노동부에서도 보면 한 3% 내외 나타나거든요. 이게 3% 통계로 드러난 3%면요. 그렇죠. 실제 숨겨진 것까지 하면 10명 중에 1명 이상은 확인된 것만 그렇다는 거죠.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동인권 교육 얘기하셨는데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특히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사실 의무교육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인권, 노동법 전체를 가르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로스쿨에서도 잘하는 건데 적어도 사회에 나가서 노동자로 살아가야 할 노동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인 중고등학생들, 특히 고등학교, 특성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노동인권 교육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요번에 뭐 다행스러운 것은 또 진보교육감들이 많이 당선되셔서 저는 그 교육감 선생님들한테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가면 교감 선생님이요. 모 고등학교 갔더니 850명 전교생을 강당에 모아놨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노동인권 교육을 해달래요. 아니 예비군 훈련도 아니고 850명 사단장님 훈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850명에 대고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없는 친구들이 또 많거든요. 의외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아직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나마 한 거에 대해서 자리를 마련해주고 학생 모아주고 이런 거 해야 된다라는 취지까지 인식한 거에 대단히 감사하지만 교육의 수준이 아직도 우리는 미약하다. 그래서 조금 더 진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차츰차츰 그런 것들이 많이 인식되니까 다행히 진보교육감에 계신 곳들에서는 시민교육, 노동인권 교육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주체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도 한편에 있거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노동을 존중한다는 것은 노동을 우대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전된 사회에 대해서 서구 사회 사례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예컨대 독일
초등학생들이 모의 단체 교섭을 한다. 이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런 주장들을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많이 했는데 재작년인가요? 제가 대변인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노동 인권 교육부터 하자. 이 사례가 사실은 당시 그 특수한 고등학생이 실습 나왔다가 산재 과로사를 했어요. 과로사.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주장을 펼쳤더니 그 다음날 경총에서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이념 교육이다. 아니 세상에 노동인권 교육 이게 이념 교육입니까? 이렇게 편향된 걸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 중에 또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서비스 노동자들과 함께 일도 하고 뭐 조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서비스 소비자이기도 해요. 사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대출 예컨대 휴대폰 사세요. 뭐 이런 전화들.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가끔 물어봐요. 그 노조에 속해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은 거냐 그랬더니 화내지 말고 주시면 고맙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좀 과한 것도 있죠, 사실은. 네, 이제 기업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몇 초 이상 통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30초 이상 통화를 못하면 이것도 감점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40초 이상 전화를 받아줘야 되지. 이렇게 쭉 참고 있는데,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 혹은 시민의 입장. 근데, 이게, 기업에서도 일정 정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워낙, 노동자들은 상품이니까, 그 상품을 돌려서 이윤을 찾으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해피콜이라고 해서요. 처음에 최근에 어떤 물품을 사면 잘 사셨습니까 고객님? 그 상담원이 좋은 서비스 하시나요? 이런 애프터 사후 콜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방식까지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카드 전화부터 시작해갖고 전화 받는 게 수통인데 업무에 바빠 죽겠는데 이걸 1시간 반 1분 30초 이상 들어? 막 그냥 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 감정노동자 서비스를 대응하고 응대하고 이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예컨대 그런 뭐 남발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차별적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좀 일정한 규제랄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나마 진짜 일상생활에 좀 지키려고 하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그 콜 전화들을 어쨌든 들어주자. 왜냐하면 그게 또 이제 그분들의 생업이니까 요게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출퇴근 시간에 나눠주는 전단지. 사실 이게 도대체 광고 효과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뭐 90% 이상은 안 받고 또 받더라도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그분들로서는 그게 또 생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받아주자. 뭐 이러고 있긴 합니다만 저도 비슷한 거 몇 가지 있습니다. 저도 그 전단지 받고 콜 30초 이상 받아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서 벨 안 누르기 합니다. 띵동? 네, 띵동. 네. 어차피 주문하러 오시거든요. 벨 안 누르게 있고. 그리고 뭐 이게 미용실이나 이런 데 머리 깎으러 가면 나올 때 저도 똑같이 그분이 똑같이 응대해서 뭐 60도가 됐든지 똑같이 인사하고 나오게 고맙습니다. 꼭 마지막에 해주는 것들이 잘 들었습니다. 감사했어요. 맛있어요. 이 한마디 해준 게 제가 많이 인터뷰를 해보면 그렇게 고마울 때가 없대요. 그 한마디 듣는 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보편적인 인권이고 더불어 사는데 그 한마디가 뭐가 힘들까. 소박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면 서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는 사실은 중의적인 존재인 거예요. 생산자이자 소비자이고 또 서비스의 제공자이자 향유자이기도 하다는 것. 이런 거를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생활 속에서라도 마음 속에서라도 좀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것들 이것저것 뭐 두서없이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어쨌든 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뭐 우리도 그렇고 외국 사례도 그렇고 좀 그런 사례들을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정노동 해결은 이제 제도적 해결이 가장 빠르고요. 예방 차원에서도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 규제하고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이제 두 가지가 다 지금 최근에 사례로 나와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 감정노동 관련된 입법안이 2개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한명숙 둘 다 환경노동위 환노위 안으로 해서 감정노동 처우와 관련해서 이제 산업안전 관련된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절반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1번에서 동의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또 원 구성 새로 되고 환노위 바뀌고 이러는 바람에 예, 조금 복잡해지고 있죠. 그래서 저 문제는 꾸준히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나 노동운동 진영에서 학계에서 계속 입법화해서 감정노동 규제 관련된 혹은 처리와 관련된 걸 제도적으로 가장 먼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문제가 산업업종별로 저는 기업 조직과 노동 조직이 해결할 역할이 저는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은 통과 안 되는데 뭐 정부에 한없이 맡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조직되고 제도화된 노동단체와 기업 조직이 업종 차원에서 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컨대 보건의료 노조하고 병원 사용자 협회하고 금융노조하고 금융사용자 협회 뭐 이렇게 노동조합 노사관계가 형성된 곳에서 단체 협약으로 감정노동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노조는 이 감정노동 가치 인정과 관련된 걸 산별 요구안으로 요구를 했고요. 보건의료노조도 요구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가 이제 아직 받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산별 차원에서는 감정노동에 대한 논의가 이제 첫 스타트를 시작을 한 거고요.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보면 유의미한 저희가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좋은 모델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공유하고 확산할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산콜센터에는 이제 다산콜센터 상담사 노조가 만들어져서 감정노동의 휴게 시간 인정 그리고 아까 끊을 권한과 같은 유사한 것들을 아웃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한 거고요. 서비스 쪽에서는 백화점 판매직에서는 이 진척이 가장 빠른데요. 이 감정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투쟁이 이제 조합원의 좀 동력이 좀 필요해서 제조업 공장이라는 데 보면 위험수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감정노동 하고 있는 것들을 감정노동 수당을 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가 돼서 한 4, 5년 전부터 해서 감정노동 수당을 일정 정도 노사 간에 맺어서 주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서비스 산업에 일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해소하는 데는 산업의학 차원에서 보면 푹 쉬고 해소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몇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 감정노동 휴가를 체결한 곳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해운대 노보텔이라는 곳은 감정노동 휴가를 여름 휴가 이틀 붙여서 더 줘요. 그럼 의무적으로 해소해야 되는 겁니다.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또 돈으로 주면 돈으로 바꾸기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백화점에 뭐 랑콤이나 이렇게 화장품 판매하는 데들도 감정노동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감정노동으로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노사가 맺어갖고 진행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힐링이 유행이긴 한데 그러게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해소하고 코칭도 받고 좀 심각한 사람들은 이제 병원에 좀 상담도 논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번째는 최근에 이제 LVMH라고 라는 회사에서 감정노동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간에는 친절 매뉴얼, 판매 매뉴얼만 있었는데 감정노동 대응 매뉴얼이라고 해서 정식 명칭이 감정노동 대응 매뉴얼. 예. 업계 최초인데 거의. 그래서 이러이러한 고객이 왔을 때는 첫 번째 주의를 줘라. 경고를 하고 세 번째 줬을 때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되는. 이게 수준이 폭언, 폭행, 성희롱까지 3단계로 구분을 해서 그런 대응 매뉴얼을 첫 했고 올해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대응 사례들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일부 유통 매장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업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겠다라는 거죠. 가장 기업이 부담 없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돈 안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기업들이 운영하는 영업장의 사업체에 고객이 가장 진입이 많이 하는 유출입이 많은 유입이 많은 곳에 고지 게시판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고객님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분은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몇 개 업체에 지금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고객들이 들어갈 때 신호를 받죠. 우리 사이가 이러면 안 되겠지. 나도 친절한 말을 해야겠지라고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확산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공공 부분에서 모범 사용자로서 정부가 공공 부문부터 대면 서비스를 하는,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하는 감정노동 직군이 많은 곳에 공공 부문에서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고 먼저 시행하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운영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병원도 있고 예술단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하고 소비자하고 캠페인하고 시행령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입법이 좀 더디더라도 시민사회 확정되고 유사한 민간 부분에 이런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는 아직까지는 조금 재계, 경영계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게 좀 사회문화적으로 좀 다른 면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작년에 이런 문제 가지고 서비스 관계자들하고 독일, 네덜란드 이렇게 좀 갔다 왔는데요. 재밌는 건 감정노동 설명하는데 한 15분 걸렸습니다. 통역 거쳐서 15분 걸렸는데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감정노동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왜 못 알아듣냐 했더니 블랙 컨슈머요. 그러더라고요. 그겁니다. 그랬더니 저희 1년에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희는 그냥 경찰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런 유럽의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산업이 발달한 나라들은 엄격한 거예요. 업무를 방해하고 폭언폭행이 심할 정도는 명확하게 업무 방해로 해서 경찰에 넘기고, 그 이전은 시민의식도 있고 자발적으로 노사관계 형성이 잘 돼서 그런 예방 조치가 잘 돼서, 독일의 통합서비스 노조 베르디라고 있는데 거기도 반스트레스 조치라고 그래서 노사정이 합의해서 베를린에 선언을 했어요. 이런 것들 우리 없이 하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저희하고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미국식 용어인 블랙 컨슈머부터 시작해갖고 학술적 용어인 감정노동에 혼재해갖고 막 뒤섞여 있는데, 외국은 서유럽은 특히 노사관계 잘 되는 것들은 감정노동 잘 못 알아듣고 겨우 진상국에 이렇게 설명하니까 한두 번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부럽기도 했었죠. 예. 네, 이 노동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죠. 며칠 전에 전교조 불법화라는 아주 참담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만, 노동을 혐오하고 노동을 천시하고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역사는 수십 년 동안에. 반면에 수백 년 동안의 노동운동의 역사가 있는 서구사회와는 천양지차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감정노동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깊이 있게 고민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제도적 문제와 정책적, 법적 이런 해결책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역시 사회문화적인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잠깐 얘기 나눠봤습니다만, 전단지 받아주기라거나 인사 서로 해주기, 이런 것들, 그런 좀 문화적 접근, 인식을 변화하는 이런 접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몇몇 시민단체에서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민우회 같은 단체에서는 백화점 판매직들에게 노동인권의 권리를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좋은 착한 소비자가 돼야 되고 착한 기업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인식 개선 캠페인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노동단체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협약 맺은 것들의 파급 효과라는 건 10군데 중에 한 곳에 불과하고, 그러면 조직되어 있지 않는 감정 노동자들이 더 많은데, 서비스 산업에 열악한 여성 청년이 많은데, 이들 위해서는 저는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뭐 하고 있는 곳인지 잘 모르겠는데,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감정노동을 예전에는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에 감정노동이란 무엇인지 소개도 하는 사이트도 있었고, 착한 시민이 됩시다 이렇게 비슷하게 매뉴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네, 한 1년 사이에 인권의 정책이 바뀌었는지.
그래서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데서 더 정부에 질타하고 우리나라 인권의 보편적 인권의 수준을 올려야 되는 곳들에 대해서 잘 관심을 안 갖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 인식 확산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하나 저도 놓친 게 있는데 국가인권위가 좀 권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업무 중지권이에요. 최근에 제조업에서 그렇죠. 화재가 발생하고 산재가 발생하면 네. 작업 중에서 공장을 수습하게 하고 네. 노동자들을 빼오고 네, 조사한 다음 작업중지권이 작업중지권인데 네. 왜 도대체 서비스 산업에는 작업중지권이라는 게 도입하면 안 되나 저는 이런 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매장에서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옆에 있는 화장품 파는 친구가 고객들한테 폭언하고 맞고 있으면 저는 관리자가 작업중지권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 직원 빼야 되거든요. 막고 있고 폭언 듣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 고객님한테 죄송합니다 서비스를 하고 응대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도 이런 겁니다. 간호사가 병동에 2번씩 처치하러 가거든요. 링겔 확인하고 밴드 붙이고 온도 재는데 2시간 후에 또 들어가는데 2시간 전한테 저한테 폭언한 고객 환자 보호자들이 있는데 2시간 후에 그분한테 똑같이 서비스를 하러 간다. 이건 인격적으로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관리자들이 업무 중지권, 작업 중지권에서 빼고 한 반나절이라도 하루라도 너 좀 쉬다가 좀 힐링을 하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제한적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작업 중지권에서 뺀다 하더라도 다른 동료가 해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서 그래서 저는 노동단체들한테 최근에 이 얘기를 해요. 업무 중지권, 작업 중지권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적정 노동 강도 문제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서비스 산업의 국가인권위원회 정부가 업무 중지권 문제를 감정 노동강에서 충분히 논의할 때가 이제는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소비자 시민도 거기서 일하는 친구들이 내 조카, 딸, 아들이라면 저는 다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 강도, 노동 시간, 그리고 휴식 이런 것들이 사고와 사실은 다 연결됩니다. 같은 유형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궤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사들의 경우는 사실은 선로에 뛰어드는 사람의 경우는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고가 납니다. 그럼 처치 후에는 그 차를 몰면 안 돼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이 뭐 죽거나 엄청나게 다쳤는데 똑같은 노선을 달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다른 그 승객들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단체 협약에도 사실 그게 돼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그 대체가 안 되고 한 일정 구간을 그 운전을 하게 했다고 해서 좀 큰 문제가 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이건 뭐 사실은 서비스 업종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전히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업의 책무, 고용주로서 기업의 책무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노동자에서 감정 서비스 노동자의 권리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사회와 국가가 감당해야 될 몫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띵동 빨리빨리 뭐 언니 이거 왜 이래 뭐 사장 나와 이게 좀 이걸 어떻게든 캠페인의 영역이 됐든 제도의 영역이 됐든 그래야 또 이 노동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감정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뭐 강연이나 상담 많이 하셨을 테니까요. 그런 사례 몇 가지만 더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강연 교육 가서 이제 좀 같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함께 하자는 제안들을 한 게 우리부터 존중하는 서로 노동자가 되자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끼리 예전에는 이제 유통에는 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 호칭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내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왕언니 매니저가 이제 첫째거든요. 둘째 이게 조폭 조직도 아니고 관리자들이 그렇게 부른 거거든요. 첫째, 둘째 어디 갔냐? 오늘 첫째 휴무니? 그 사이에서 그건 사실은 위계의 구조를 더 고착화시키는 거여서 서로 존중하자고 그래서 제가 저희도 선생님 부르면 안 돼요? 제가 같은 직원들끼리 선생님 부르자고 했습니다. 님 호칭 존중하고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가 존중할 때 내부적인 동료 문화 우애가 있을 때 서로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해주고 이런 거에서 좀 노동의 인간화가 실현될 수 있는 작업장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호칭을 존중해주는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냐고 해서 제안하고 논의했던 것들 하나가 선생님 홍길동 선생님 지금 잠시 식사로 가셨는데요. 제가 대신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선생님한테 서비스 받으셨나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면 어느 날요 갑자기 고객이 자기들끼리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거기서 내가 반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접하다 보면 나도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야지.
자기들 상호 존중, 자기 존중, 상호 존중. 네, 자기 존중, 상호 존중을 하게 되면 그걸 바라보고 있고 서비스를 받는 고객도 언젠가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여기 온다고 그래서 제가 TV가 아닌 걸 알았지만 머리를 이렇게 깎고 왔거든요. 어느 날 나중에 인증샷 남겨드릴게요. 네, 어느 날 미용실에 전화를 했더니 어느 선생님한테 커트를 하네요. 근데 우리가 10년 전에만 해도 미용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한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안 했었거든요. 살짝 좀 너무 자기들끼리 높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 직업의 위세를 높이는 차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을 함으로써 저도 땡땡땡 선생님한테 저 머리 깎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함부로 못하게 되는 게 암묵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비스 산업의 자기 존중의 호칭 문제가 좀 중요하겠다. 문화적 의식적으로 이런 운동들을 조금 내부적으로 되고 그랬을 때 소비자들한테도 시민한테도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수한 직업이 아니면 일부 직장에는 제가 이 직업 이 이름표 문제가 조금 저는 사회적 논쟁이긴 한데 은행 직원들한테 이 김종진이라는 이 명패가 앞에 있어야 될까 이런 게 좀 고민이에요. 최근에 이건 논란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름을 기억해 갖고요 회사 본사 게시판이라든가 국민고충처리원에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다시 이거 오면 이게 이름이 남죠. 다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소비자 고객들한테 내 네이밍을 이름을 알려야 되는 직장인지도 사실은 조금 고민이에요. 이건 사회적으로 논쟁거리가 되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 필요하죠. 나를 쳐주는 간호사를 알아야 내가 부르고 위급할 수 있는데 일반 서비스에는 이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같이 움직여보고 논의하자 이런 얘기들을 몇 가지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딱 결론은 아니더라도 사회적 논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능 프로에 요즘은 뭐 스탭들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뭐 막내 작가 누구 뭐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뭐 대변인 하면서 기자들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일제잔재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데가 기자사회. 적어도 용어도 그렇고 이게 일진이라는 말을 쓰는 데가 지금 그 중고딩 노는 애들, 껌 좀 씹는 애들하고 기자사회밖에 없다.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게. 물론 그게 또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런 것들이 또 서로에게 상처가 되거나 그 진상 고객과 노동을 착취당하는 감정 노동자와 또 그걸 통해서 사실 기업의 수익조차도 떨어질 수 있게 되는 이런 구조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이건 뭐 다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운동하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우리는 도대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극복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에 조직된 노동자 선생님들이 약 한 뭐 160만, 170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곱하기 4만 하면 꽤 많은 이는 500만이 되는데 또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노동자 가족들까지 포함된 사람들이 보다 더 저는 불편한 서비스를 받자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내가 식당에 가서 내가 한 번만 불편하면 거기 있는 감정 노동자들은 한 번 더 편할 수 있거든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제가 부산에 가끔 교육을 가면 거기 부산 노보텔 위원장님이 서울에서 오셨다고 강사님 어떻게 저희가 모텔에서 재우셔요. 저희 호텔에서 제가 직원가로 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한 2박 3일 이렇게 있게 되면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다음부터 제 습관이 생겼습니다. 호텔 방을 청소하시는 룸 어텐던트 룸메이드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요. 보통 30분에 방 하나를 치우세요. 그런데 제가 이틀을 자는데 잠만 자고 그냥 세미나하고 밖에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치울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는 일부러 그 층에 그 룸메이드 선생님 찾아갔고요. 제가 200 몇 회에 있는데 그냥 타월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청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다음날 그분은 30분의 휴게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 급하지 않는 이상 일상생활에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노동조합의 조합원분들이 같은 운동 차원에서 저는 작은 실천 중에 이제 그런 거 하나를 좀 것들을 사소하지만 소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얘기 하시니까 얘기 맥락을 자르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생각이 난 게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조직화 얘기를 할 텐데요. 주변에서 이런 좀 굉장히 보기 좋고 훈훈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소개시키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광화문 인근에 지금은 이제 뭐 철거해서 다른 건물을 짓고 있던데 70대 할머니로 보이시는 분이 하시는 조그마한 김치찌개 집이 있어요. 점심 때는 뭐 자주 갔었는데 저녁 때 서너 명이 가서 이제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합시다 이렇게 됐는데 10시에 마친다는 겁니다. 그럼 보통 10시에 딱 숟가락 놓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김치찌개집 사장님 할머니께서 9시 좀 넘으니까 오셔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언니 뭐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시죠. 감정 노동자들 세 분인가 계신데 이분들이 10시에 퇴근을 해야 되니 9시 반까지는 맞춰달라. 그러니까 이 식사를 맞춰달라. 그걸 9시부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사장님이다, 진짜 이분은.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모아가지고, 꼭 뭐 조직을 한다, 노조를 만든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렇게 적어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 부리는 사람들의 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또 그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굳이 좀 얘기에 끼어들었습니다. 네. 그런 작은 실천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또 가족 꼬마들하고 이런 서비스 객장에 많이 갔을 때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우리 노동운동하는 조합원 선생님들이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의 행동이 사실 저는 자녀들한테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태도, 절대적이죠. 언어, 네. 카드 긋고 뭐 하는데 현금 쓱 던지고 반말하고 막 이런 시키고 좀 이런 태도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부모의 역할의 태도가 저는 중요하겠다 해서 그 두 가지가 조금 작은 실천일 것 같고요. 운동적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약 10% 정도인 우리 노동운동 진영이 그간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이렇게 빠르게 과학 기술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감정노동이 좋은 어떤 대우, 가치, 권리 이런 것들이 실현되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미조직 혹은 사각지대 비정규직 여성이 많고 청년이 많은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저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 33조에 보장된 노동조합이 있는 조직과 없는 조직의 저는 감정노동의 차이는 전혀 다르다. 보장받고 요구하고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성희롱 예방 이런 교육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에서 관심을 갖고 서비스 산업에 이런 대응책들이 정부 정책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함께 노동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사업장에 일터로 만드는 작업에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운동과 작은 실천 속에서 뒷받침되고 그러려면 정부 정책과 제도화에서 좀 필요해서 꾸준히 이 감정노동의 대책과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입법안을 하도록 국회의원들한테 요구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압박을 주고 정부 정책 요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는 여야에서도 사원과 조건은 다르지만 많이 이제는 국민들한테 알려졌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는 안 하더라고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의원들도 대놓고 반대는 안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입법화의 선례를 남기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산재 적용 여부만 두 가지 법으로 있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감정노동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민주노총 얘기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방송에서 몇 차례 좀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올해 조직 재편을 하면서 미조직 비정규 전략본부를 신설을 했죠. 확대했죠. 그래서 사업비의 40%를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에 사업비와 인력을 투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2017년까지 200억 기금을 조성해서 2기 전략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이런 것들을 뭐 어쨌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노조도 노조 아님이라고 이렇게 작사를 내고 있는 판이어서 그다음에 뭐 새누리당 얘기하고 하셨습니다만 아니 앞에서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뭐 국회 청소 노동자들부터 노동자 인정 안 하고 뭐 이러고 있는 판인데 집권 여당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개인 청취자들께 그다음에 노동조합을 잘 모르시거나 좀 멀리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 김종진 연구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고속도로 휴게소 뭐 이런 매표원이라 그러나요? 이런 분들 특히 심야에 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성희롱,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무수하게 당합니다. 근데 그걸 개별적으로 풀 방법이 사실 쉽지 않아요. 특히는 하청업체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심지어 하소연할 데도 없는. 그러고 나서 눈물 닦고 나와서 화장 고치고 와서 다시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실태인데요. 노동조합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마어마하게 머리띠 두르고 맨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사소한 생활상의 문제들 풀 수 있는 곳이 곧 노동조합이고 요즘은 그 기업별로 되어 있지 않고요. 초기업 노조라 해서 누구나 개별 가입이 가능하니까 진짜 이건 뭐 노동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쉽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보험 든다 생각하시고 노조 가입해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연구위원님 장시간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감정노동이 이제 낯선 시민이나 노동운동 혹은 조합원 선생님들이 많은데요. 2년 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정노동을 알고 있다라고 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비율이 한 47% 정도 되고 모르고 있다라는 비율이 한 52%에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인식이 돼서 이런 것들이어서 조금 더 활동하고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에서 하면서 이 비율을 한 국민의 3분의 2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제도화가 더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의 문제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조금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데는 저는 북유럽처럼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90% 되는 세상이면 감정노동도 해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동조합의 조직률도 3분의 2의 법칙 3분의 2가 되는 날에 감정노동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3분의 2 안 되면 해결 안 돼요. 절망적인 얘기를 오히려 드릴 수도 있는데 그 노동에 대한 인식부터 좀 편해져야 된다고 봐요. 노동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이러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런 것들부터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 감정노동 전문 가로서 1시간 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느낌 어떠세요? 팟캐스트는 처음이실 텐데. 이게 쉽지 않네요. 네, 이 감정노동하는 사용자가 한 명 옆에 있어야 조금 더 쉬운데. 네, 그래도 대담을 할 텐데. 대담이 디베이트 논쟁을 하고 싶은데 같은 편끼리 앉아서 얘기를 하자니 그런 의미시군요. 네, 지금까지 김종진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오늘 정교조 보면허조 관련 한정우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한 나라의 집권자의 권력 남용이 무지막지하게 작용하면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88년 이후에 여소야대 국회가 되다 보니까 법률 통과할 수 없으니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밀실에서 만들었던 게 바로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가 말씀하신 노조법 시행령 구조제 2항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판결로 인해서 우리의 시계가 민주주의의 시계가 정확히 1988년으로 후퇴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판결대로라고 한다면은 행정관청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해산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월 19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창립 25년 만에 그리고 합법화된 지 15년 만에 불법화됐습니다.
그러나 참교육을 위한 선생님들의 의지는 굳건합니다. 작년 10월 노동부가 9명의 해고자를 노조에서 쫓아내라고 했을 때 69%의 압도적인 비율로 법의 노조가 될지언정 부당한 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조합원도 오히려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25년 전 군부 독재하에서 교직원 노조를 만들었던 그 열정과 그동안의 노력, 우리 역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달이 넘어가는 세월호 참사, 결코 잊어서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촛불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호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종의 삶을 떨쳐 반교육의 벽 부수고 침묵의 교단을 딛고서 참교육 외치니 종의 삶을 떨쳐 기만의 산을 옮기고 너와 나의 눈물 끈모아 지지를 외친다. 우리는 더 강물 참교육 빈당을 우리는 더 방선 벅찬 가슴 속 붙이는 우리의 기반 교직원 노조 세워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만만세. 종의 삶을 떨쳐 반교육의 벽 부수고 침묵의 교단을 딛고서 참교육 외치니 종의 삶을 떨쳐 반역의 어둠 사르고 이제 교육 공지 굳세게 단결 전진한다. 함께 가세 이길 아이들의 넋이 함께 가세 이길 사람 사는 독일 세상